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제가 쉬었으니까 2주 만에 뵙네요. 네, 그러게요. 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네. 뭐 휴가 다녀오신다고요? 네, 이제 주말 껴가지고 네. 좀 제가 작년에 사실 제대로 쉰 적이 없어가지고 예. 또 이제 아이 방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좀 갔다 오자. 예. 그래서 좀 어디 좀 여행 좀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푹 쉬어가지고 네. 재충전 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역시 점검을 하고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도 그냥 비슷한 게 이제 지난 2주 동안도 계속 2,420, 90을 왔다 갔다 했는데 예. 결국 이번 주도 거의 비슷했어요. 박스권 장세가 한 3주째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은 역시 좀 달러가 너무 강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1280원까지. 90원대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순매수 강도가 뭐 물론 순매도로 전환을 한 건 아닌데 강도 자체가 이제 완전히 좀 둔화가 됐고, 또 여기에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이제 이벤트 중에 물가 지수였죠. 이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이게 또 생산자 물가도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야 이거 쉽게 안 꺾이는구나, 이런 좀 우려감들이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을 조금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또 너무 좋게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또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아 이거 긴축이 쉽게 안 끝나겠구나, 이제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증시가 그런 이제 이슈들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박스권 이슈가 이어졌고, 그리고 사실 지수보다 이번 주엔 좀 개별 기업 이벤트가 되게 많았던 게 SM 관련 이제 경영권 분쟁이 계속 좀 논란이 좀 되고 있고, 격화되고 있죠. 네, 완전히 뭐 지금 요즘에 그 계속해서 좀 서로 또 비방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또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게 삼성물산이 네.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 뭐 3조 원 정도. 예, 나중에 한번 예,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 예. 또 포드가 중국 뭐 CATL 이런 이슈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수도 지수인데 이 기업별로 좀 이벤트가 좀 네. 그러니까 이슈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또 좀 은행들. 강하게 발언을 했죠. 예. 이제 은행, 예. 통신, 네. 뭐 전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좀 상당히 규제 이슈로 좀 안 좋았다. 그래서 개별 기업 이슈가 좀 상당히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상승률이 6.4%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높았는데, 그래서 뭐 증시에 부담이 조금 된 것도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충격을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어쨌든 전월보다 좀 낮아진 건 또 사실이고, 6.5에서 6.4로 왔으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 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미리 좀 했던 게, 왜냐하면 이제 1월 달에 휘발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좀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휘발유 가격 때문에 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좀 일부 있었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조금 약간 놀랐던 게 주거비가 아직도 좀 쉽게 안 꺾여요. 주거비가 이번에도 가장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렌트비가 조금씩은 둔화되길 약간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높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이게 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 또 거기다가 약간 일시적인 영향도 좀 있었어요. 그 이번에 한파하고 1월에 미국에서 조류 독감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결국 상품 그 음식료 가격을 또 올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일회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이런 지표들이 나와서 처음엔 좀 증시가 흔들렸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2월에는 지금 휘발유 가격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주거비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연준 의장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주거비도 결국 꺾일 거다. 왜냐하면 선행 지표인 그 주택가격이 꺾여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높게 나온 건 맞지만 결국 얘도 꺾일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1월 물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주 그 예전처럼 예민하게 반응한다기보다는 결국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자체는 유지될 것 같다. 어쨌든 월 단위 기준으로 계속 꺾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날 증시가 엄청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스닥은 어쨌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좀, 그러니까 방향성, 이 물가가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다. 다만 이게 속도가 빠르길 기대하는 그 기대감은 조금 이제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물가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 고용 지표 좋고 또 소매 판매 지표도 좋게 나오니까 연준의 뭐 금리 인상이 3월뿐만 아니고 5월, 6월까지 네.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하자면 관측도 있는데 이런 어떤 약간 관측이랄까 이런 예상이 지금 증시에 이미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또 다시 충격이 올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반영이 된 것 같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시장이 안 빠졌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네. 이제 5월도 올린다고 사실 이제 3월까지만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좀 반응을 보였던 건 5월에 올리더라도 결국 0.25% 올리고 이게 끝 아니냐. 결국 긴축의 끝이 보이니까 예. 약간 한 번은 더 올릴 수 있어도 그게 또 옛날처럼 속도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한 번에 0.75씩 막 4.5에서 뭐 이제 거의 이제 5가 눈앞에 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은 올리더라도요 너무 이게 느린 거죠. 그리고 결국엔 어쨌든 상반기에 5월에 올려도 하반기는 아직도 시장은 그러고 있어요. 금리 인하 분명히 할 거잖아. 지금 5월뿐만 아니고 이제 6월까지도 예, 6월 올릴 얘기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6월 얘기가 나오면서는 증시가 한번 급락해 버렸죠. 예. 그래서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한번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 순식간에. 그때 이제 메스터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랑 그 블라드 총재가 사실 두 사람 다 투표권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약간 불구하고 매파이긴 하죠. 근데 0.5 이게 하는데 이제 시장이 그걸 이제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날. 아, 그러니까 그 동안은 시장이 애써 좀 무시도 하고 연준장이 뭐라고 하건 야 어차피 인하할 거다 이 기대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국 경제 지표도 또 너무 좋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하락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발언에 시장이 이제 뒤늦게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좀 늦게 지금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안 좋은 상황도 있습니다만 이제 예금 금리가 요즘 조금 꺾이면서 은행으로 갔던 자금이 주식시장, 증시로 약간 돌아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건 조금 호재일 수 있는데 뭐 자금 상황 어떻습니까, 증시에? 실제 이제 자금 상황은 조금 이제 주식시장 주변으로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뭐 엄청 좋아진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나빠진 것도 아닌 게 예전에는 정말 그냥 영머니무브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은행 금리가 이제 3%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예금은행 수신 잔액이 지난달 말에 2,198조였는데 이게 이제 45.5조 원이 감소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전월 대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예탁금이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한때 50조도 한번 넘어갔었어요. 아. 43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네요.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 48조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한 5, 6조 원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그 자산운용사 펀드 쪽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간접 투자죠. 여기도 대부분 개인 자금인데 이게 자금이 지금 작년 11월 말 대비해서 한 46조 원 정도 늘어났다. 늘어났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간접적으로는 또 굉장히 많이 예. 늘어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요. 1월 말까지는 사실 주식을 좀 계속 팔긴 팔았어요. 근데 최근에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1월 30일부터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개인들이. 예. 예. 근데 현재까지 1.3조 원 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개인들도 그냥 계속 팔다가 이 돈을 빼서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장이 또 안 나쁘니까 네. 다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뭐 일단은 금리가 내려가면서요. 뭐 증시로 자금 유입이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좀 효과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뭐 3조 매각한다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네. 눈길을 좀 끌었는데 뭐 약간 뭐 국내 대규모 기업이까지 이렇게 자사주 소각하고 주주 가치 제고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우리 시장을 좀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좀 잘 될까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장은 안 좋았지만 기자님하고 저도 계속 얘기했던 게 예. 진짜 바뀌어야 된다. 주주 가치 예, 제고해야 예.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만 뭐 떠든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막 청원도 하시고 예. 회사에 전화도 많이들 하시는 것 또 같아요. 행동주의 펀드 네, 역할도 맞아요. 했었죠. 그리고 정부가 그걸 또 받아줬어요. 예. 작년 이제 말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서 뭐 물적 분할 어렵게 만들어주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또 SM 네. 이것도 사실은 그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예, 대주주가 예. 자기 개인 어떻게 주문이 보면, 찬셈이죠. 개인 주문이 찬셈인데 그거를 예전에는 뭐 아무리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되는 게 보인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또 한국의 가장 대표 기업은 삼성그룹이잖아요. 예.
작은 기업이 한 게 아니잖아요. 네. 큰 그러면 기업이어서. 다른 기업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번에 3조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요게 5년 동안 하니까 연간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뭔가 좀 이제 진짜 큰 날갯짓이 시작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재평가에 좀 원년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코리아 디스카운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네.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어떤 뭐랄까 배려, 관심 네, 이런 게 맞습니다. 부족했던 게 문제였는데 이런 게 바뀌면은 뭐 주주들만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다 또 증시가 활성화되죠. 활성화되면 예. 기업이 또 커갈 수 있는 그죠. 또 바탕이 되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냥 자꾸 단기 수익만 챙기고 나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예, 결국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주주 가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처럼 만약에 바뀌어 간다면 네. 외국인들도 그냥 샀다 팔았다보다는 오래 머물 자금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서 그렇죠. 상당히 좀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 예. 같습니다. 증시가 잘 돼야 기업에 이제 좋은 돈이 들어가고 또 결국 거기 경제가 잘 돌아가는 바탕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달러 환율은 또 지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뭐 1290원, 1300원을 다시 육박하는 정도인데 이런 상황 되면은 또 외국인 매수세가 또 약화될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예. 드는데 지금 보면은 뭐 아직 매도세는 아닌데 어떨까요? 앞으로 전망하시기에. 일단 이제 그 외국인 매수세가 아직도 뭐 이렇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강도는 줄어든 건 맞습니다. 엄청 사다가 확실히 속도는 줄었는데 예전같이 이렇게 강달러 가면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대량 매도가 없어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달러 강세가 이게 구조적이진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는 진짜 달러 강세 앞으로 계속된다. 그랬으면 팔았겠죠, 당연히. 예. 우리나라 매력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것 같고 그 배경은 결국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6월까지도 좀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다고 해도 어쨌든 하반기에는 금리 동결로 가는 거는 변함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은 속도 느려도 시작은 됐고 또 한 가지가 미국 경제가 또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견조한 상태에서 미국만 또 좋으면요 이게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예. 계속. 근데 중국이 이제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잖아요. 네. 중국이란 나라가 뭐 지금 부양책이 지금 이제 약간은 시작은 됐지만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건 이제 본격적인 게 2, 3분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모멘텀이 붙으면 이건 또 위안화 강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혼자 일방 독주는 아닌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일본 이제 그 중앙은행 총재가 네. 이제 바뀌잖아요. 네. 구로다에서. 근데 적어도 예전처럼 무한정 뭐 돈을 푸는 건 이제 양측 끝나네. 완화는 끝난다? 끝난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긴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엔화 강세 쪽이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옛날보단 달러를 약화시킨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외국인들이 그냥 무작정 이제 달러 강해지니까 판다. 이렇게 안 보고 그냥 그 살 건 사고 예. 팔 건 팔면서 그냥 속도 조절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주식 10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담았던 10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10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업종 10개를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한 업종 가운데 강세 흐름이 그래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이제 돋보였던 쪽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광물 쪽 있죠. 리튬 관련된 네. 이런 쪽이 좋았는데 아마 계속 또 이어질 것 같은 게요. 3월 14일 날 유럽에서 이제 그 핵심 원자재법이 발표되거든요. CRMA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이쪽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강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이번 주에는 반도체주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라 그래서 그 네. 비메모리 쪽 있죠. 네. 사실 이쪽이 또 약간 이제 인공지능과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이 흐름도 뭐 쉽게 좀 꺾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과 좀 관련 있는 게 또 폐배터리. 예. 폐배터리도 이번 주에 못지않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철강도 좀 좋게 보는 게, 철강 업종은 이제 대표적인 중국 부동산 부양책 수혜 업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양의 기대감이 좀 남아 있으니까 예. 쉽게 좀 꺾이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업종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도 좀 주가 흐름은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강세장인데도 수익률이 별로 좋지 못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원래 속성상 개인 투자분들은요, 이게 항상 이제 패턴들이 오르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막 폭락하는 기업들 있죠. 네. 폭락할 때 좀 담으시는 편인데, 그게 이제 짧은 관점으로 보면은 항상 더 빠집니다. 이게 폭락하고 나서 바로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기서 5에서 10%더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바로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이제 빠질 때 좀 많이 담더라고요, 개인 네. 투자분들이. 외인 기관은 팔고. 이게 급락하면 이제 들어가는 예. 하고 또 좀 오르면 팔고 하는 게 예. 약간 개인들 투자 매매 예. 스타일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담는데 이 기업들이 더 빠져버렸어요. 예. 사고 나서도. 그래서 좀 수익률이 좀 안 좋았다. 근데 저는 좀 이 기업보다는 좀 우려되는 건, 기업이야 뭐 또 좋아지면 올라올 텐데 인버스나 곧버스를 너무 많이 사셨더라고요. 개인들이요? 개인들이 지금 이 가장 많이 올해 매수한 종목이 뭐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죠. 흔히 곧버스라고. 곧버스. 예. 이거를 1조 원이나 산 거예요. 아, 올해 들어서만. 예. 근데 예. 올해 이 인버스 이 곧버스 가격이 23%나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사실은 그냥 지수 맞추기 게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저는 조금 우려되는 좀 상황입니다. 예. 예. 아, 이현미 사람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네, 오셨습니까? 그 신영증권의 박소연 연구원님이 이제 인구론이란 제목인데 새로운 40년을 준비한다. 이게 좀 큰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면 23년에는 두 가지 큰 변곡점이 나올 것 같다. 첫 번째가 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대요. 그리고 인도가 이제 중국을 추월한다. 인구 수면에서 중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생산 인구가 아니고 예, 이제 인구가 우리 한국도 사실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중국도 좀 빨리 왔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사실 옛날에 1인 1가구 예. 그러니까 1가구 1자녀죠. 예. 그때 이제 그걸 유지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좀 빨리 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함의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게, 첫 번째가 중국 성장이 이제 나오기가 어렵다. 옛날에 중국 하면 항상 고성장 국가인데 이런 인구 구조나 이런 이제 인구 감소를 봤을 땐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중국도. 그래서 중국이 요새 계속 얘기한 게 질적 성장 얘기하는 것도 예. 그 이유인데,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게, 우리나라는 중국이 양적 성장하면요 중간재를 팔아요. 네. 이게 이제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수지 중국 적자 났잖아요. 이게 좀 고착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인도, 동남아, 중동은 반대로 이제 인구가 느는데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라 그러죠. 예. 이게 뭐 15세에서 64세인가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가 늘어나요. 이들 국가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들 국가들이 이제 중국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노동력이든 기술이든 이 변화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임금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노동 가능 인구가 전 세계로 보면요, 이들 국가들은 물론 늘어나는데 선진국,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중국 다 이게 총 합치면요,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어쨌든 줄어든대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임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임금발 인플레이션은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로봇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임금발 인플레이션은 일어날 텐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화, 네. 로봇, 인공지능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아.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은 당연히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약간 이제 서로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자동화 시대가 좀 빨리 당겨질 수 있다. 아.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또 기회 요인도 있다고 하는 게, 이건희 회장이 샌드위치론 기억나시죠? 예전에 예. 한번 뭐 중국은 가격 경쟁, 일본은 기술 경쟁, 예. 우리 중간에 껴 있다. 네. 한국은 도대체 뭐냐? 근데 요즘에는 신흥국은 한국을 쫓아오고요. 예. 그 다음에 선진국은 자기네 보호무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샌드위치로 또 빠져 있는 건데, 이걸 나쁘게만 보지 말자. 왜냐하면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네. 근데 강국인데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죠. 제조업에서. 근데 중국을 못하게 지금 막잖아요. 뭐 IRA라든지 뭐 CRA 예. 같은 경우. 그러면 예. 한국한테도 그런 면에서 당연히 기회가 생긴다. 또 반도체도 못하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냥 나쁘게 보기보다는
업종별로는 수혜받는 업종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구조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고차가 될 수밖에 없대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탈세계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네, 재편되니까. 재편되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노령화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플레 환경을 야기한대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와 노령 인구 비중이 높으면 경제 전체의 활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생산이 줄 수밖에 없대요. 소비는 어쨌든 유지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생산이 줄죠. 네. 그러면 이제 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배운 거에 의하면. 그래서 장기간 고인플레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게 그냥 1년짜리가 아니라 앞으로 추세다.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고물가가 쉽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내용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뭐 3%, 뭐 아무 낮으면 2%, 뭐 어쨌든 이제 옛날보다 높은 물가는 유지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쨌든 이제 기술 우위 있는 기업들 좀 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 자동화. 예. 뭐 자동화도 좋고 2차 전지, 그리고 결국 인플레 시대가 오면요, 무형 자산보다 유형 자산이 낫대요. 예. 그 공장 갖고 있는 기업이나 네. 흔히 뭐 PBR 가치주라 그러죠. 저 예. PBR.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대접을 받을 거다. 그리고 투자의 시대다.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비싸지고 고물가 해결하는 방법은 공급 늘려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결국 설비 투자죠. 근데 옛날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자동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 관련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ETF를 몇 개 소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 ETF 중에 뭐 로보라는 ETF도 있고, 이건 로봇 관련주. 우리 한국에서는 뭐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네. 뭐 이런 ETF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표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ETF 중에서 이런 자동화 관련된 ETF 한번 참고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뭐 업종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결국엔 지금은 이제 증시가 위가 약간 막혀 있잖아요. 막